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곳을 알게 되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거든요. 저도 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곳은 정말 저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꼭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 사연이 제일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간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젊은 시절 겪었던 일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 휘말리게 된 건 20대 시절 한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격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막 옮긴 뒤였고 남자는 그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남자와는 회사 생활하면서 오다 가다 얼굴을 보고 간단한 업무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지 친하거나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동료 사이는 아니었죠. 그러다 회식이 있던 날 제가 남자에게 도움을 받으며 개인적인 친분을 트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남자가 저를 회식 중간에 나갈 수 있게 도와준 일이었어요. 저는 여러모로 회식을 정말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술을 잘 못 먹기도 했고 90년대 술자리는 빈번한 성희롱과 그 성희롱을 웃음으로 넘기는 시대라 제게는 고역이 따로 없었어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저는 부모님을 일찍이 여의고 혼자서 지냈기 때문에 회식 후 안전하게 귀가했는지 걱정해줄 또 과음을 한 회식 다음 날 해장국 하나 챙겨줄 사람이 없었죠. 회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서웠고 회식을 마치고 난 며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회식을 빠지거나 나가고 싶었지만 90년대에는 임원 및 높은 직급의 상사가 있는데 회식을 빠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그 남자였어요. 이승광 대리. 나중에 저와 결혼하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어떻게 제 마음을 읽었는지 회식을 나가보겠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저도 같이 데리고 나가줬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집에서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리, 내가 자네가 있는 거 깜빡했구만. 미안하네. 그럼 당연히 가봐야지. 내가 술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서 이 대리를 신경 못 썼네.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이 대리 사정도 다 알면서. 그래, 가봐요. 내가 먼저 가라고 말 못해서 미안해. 네, 아닙니다. 그리고 저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지혜씨도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이 가도 될까요? 그렇죠, 지혜씨? 네? 네. 지혜씨도? 지혜씨 회식 중간에 나갈 만큼 바쁜 일인가? 좀 더 분위기 맞추다 나가면 안 돼? 제가 아까 사무실에서 듣기로 바쁜 일인 것 같던데. 그리고 지금 시간이 늦어서 제가 택시 타고 가는 길에 내려다 주려고요. 그래. 이 대리가 가는 길에 내려다 주는 거라면 지금 가는 게 낫긴 낫겠지. 그래, 그럼 지혜씨도 그만 가봐. 회사에서 대리가 높은 자리도 아니고 또 남녀 직원 둘이 동시에 회식 자리를 나오는 게 관계를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당시 남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내와 사별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사 사람들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편을 붙잡을 수가 없었고 그때 저와 남편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뒷말 많은 회사 사람들 입에도 오르고 내리지 않을 수가 있었죠. 남편 덕분에 회식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저는 식당을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대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식 자리 일찍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고 싶어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 얼굴에 쓰여있던데요. 있기 싫다고. 네? 제 표정이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티가 났어요? 아니요, 농담입니다, 농담. 지혜씨 사정 듣고 회식 길어지면 여러모로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오지랖 좀 부려봤어요.
저번에 우연히 듣게 됐는데 지혜 씨가 부모님도 일가 친척도 안 계시고 혼자서 지낸다고 들었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이야 다 챙겨주는 가족들 있지만 지혜 씨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시간에 들어가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회식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나저나 집 방향은 어디예요? 저도 택시 타고 가야 하는데 같이 타고 가죠? 아니에요. 저 거의 술 안 마셔서 충분히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지금 딸 혼자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여자들이 늦은 밤 혼자 다니는 거 보면 불안해 죽겠어요. 같이 타고 가요. 그땐 단순히 고마운 마음과 사람이 세심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이성적인 호감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그날을 계기로 남편과 회사에서 마주치면 종종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회식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저를 도와줘 전보다 많이 편한 회식 자리를 보낼 수 있었어요. 거기다 남편이 제게 자기 딸에 대해 여러 도움을 구한 적이 많아서 정서적으로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고요. 지혜씨 진짜 고마워요. 저번에 지혜씨가 골라준 선물을 진주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처음으로 제가 선물한 걸 받고 뛰면서 좋아하더라니까요. 여자애들은 어느 시대든 다 똑같아요. 그 나이 때 좋아하는 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하는데 우리 같은 남자들은 자동차, 공, 뭐 조립하는 거 이런 것밖에 모르니 진짜 지혜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내가 이번 일은 꼭 갚을게요. 갚긴요. 제가 이 대리님께 매번 회식 때마다 도움을 받는데 그런가? 그럼 내가 더 많이 도와준 것 같아서 그런데 좀 무리한 부탁 해도 될까요? 이번 주 일요일날 친구 녀석 중요한 일을 봐줘야 하는데 그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친구들 중에도 진주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딱 2-3시간이면 되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제가 그냥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당도 챙겨드릴게요. 또 앞으로의 회식 장담하고 빼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주 5일째가 아닌 토요일도 근무하는 주 6일째 직장인에게 피같은 휴일이었지만 2-3시간밖에 안 되는 일이기도 했고 당시 홀로 애를 키우고 있는 남편의 사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과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 식사와 대화를 나누게 됐죠. 처음엔 회사에서 대화 나누던 것처럼 대부분 회사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됐어요. 저도 남편도 말이죠. 지혜씨 많이 힘들었겠어요. 말이 쉽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게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잘 자란 지혜씨 부모님께서 보시면 많이 대견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대견스러워 하시겠네요. 대견스럽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저보다 열심히 또 저보다 더 잘 사는데요 뭐. 아니죠. 충분히 자부심 가져도 돼요. 저는 제가 부모 된 입장이고 부모 중 한 명이 없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지혜씨가 마냥 대단하게만 보여요. 진주 곁에 제가 있는데도 많이 위로해주고 신경 써주는데도 아이가 예전과 많이 다르다는 걸 또 점점 얼굴에 그늘이 진다는 게 보이거든요. 아직 어린애라 제가 사서 걱정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사춘기 때 많이 방황하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 대리님이 얼마나 좋은 아빠인데. 이 대리님이 지금처럼만 하면 분명 진주 바르게 잘할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어하는 것도 잘 이겨낼 거고요. 그래요? 그럼 다행인데 저도 극복하기 힘든 걸 아이가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아내분께서는 어쩌다 그 병이 있었어요. 진주 낳기 전부터 몸 안에 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미처 몰랐던 거죠. 출산하고 몸을 추스르는데 잘못해서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병이 있어서 그러다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아니요. 뭐 그렇게 따지면 저도 지혜씨 부모님 일도 그렇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해서 물었는데요. 거기다 진주 일로 매번 도움도 받고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와 아픈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그런지 조금 더 친근감이 생기게 됐어요. 서로 도움을 받는 직장 동료에서 가끔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가까워진 건 특별한 저의 사정도 한몫했을 거예요. 부모님을 잃고 고아처럼 지내다 서울로 올라와 혼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 같은 존재가 필요했거든요. 물론 저도 학교 동창들과 이전 회사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었지만 각자 사는 지역도 다르고 시간도 맞지 않아 자주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고 서로에게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었으니 제가 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성적인 감정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배려심과 책임감이 넘치는 남편을 보며 남자로서 마음에 들었고 또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저의 동정심과 모성애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성과의 만남이라는 게 저 혼자의 일방적인 감정으로 되는 건 아니었고 또 남편은 아내를 병으로 사별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감정을 먼저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음만 품은 채 남편과는 친구로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뜻밖의 말을 먼저 건네줬어요. 제게 관심이 있다는 말을 말이죠. 근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술을 먹자고 했어? 진주는? 진주는 누가 보고? 진주는 부모님 댁에 가 있어. 그리고 술 먹자고 한 건 술을 먹어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술 먹어야 말할 수 있다고? 왜? 무슨 일인데? 진주가 무슨 말 했어? 아니, 진주랑 상관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술이 안 나오냐? 모르겠다. 지혜야, 너 나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냐니? 아니, 왜 있잖아. 그거 남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남자라니? 나 널 직장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몇 달 친하게 지냈다고 착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내 상황도 있고 진주도 있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말 안 하고 있다간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 말은 너 나랑 만날래? 오빠.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지? 그래, 뭐 네가 부담되는 것도 내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나랑 같은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서. 하긴 뭐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쉽지가 않지. 지혜야, 방금 한 말 잊어. 나 이런 감정 정리 빨리 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어색할 필요. 오빠 괜찮아. 그러니까 진정해. 그리고 나도 오빠 좋아. 그런데 우리 좀 천천히 시작하자. 오빠 말대로 오빠 상황이나 나나 생각해야 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생각을 해야. 뭐라고? 지금 좋다고 했어? 평소 보던 남편의 모습과 달리 많이 긴장한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저도 남편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천천히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하지만 아내와 사별하고 딸이 있던 남편의 상황 때문에 보통 연인들의 연애처럼 보낼 순 없었어요. 회사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야 하는 건 당연했고 우리 둘만의 시간보다는 남편의 딸인 진주와 같이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저는 진주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외롭게 자라와서 그런지 진짜 가족은 아니었지만 이 가족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괜찮아? 그래도 오늘 생일인데. 생일이면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해야 한다고. 그리고 난 진주랑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좋아. 또 미안한 마음도 덜하고. 내가 오빠랑 둘만 같이 있으면 왠지 진주에게 아빠를 빼앗은 기분이 든단 말이야. 진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이라도 진주 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할까? 내가 진주랑 있고 싶다는데 난리야. 오빠는 오늘 나랑 진주를 어떻게 해야 동시에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나 고민해. 알겠어?
그렇게 남편과의 연애도 좋았지만 진주를 포함해 이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도 좋아하던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겐 아이가 딸린 남편의 모습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보여졌거든요. 다만 저에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남편 집안에서 반대가 있지 않을까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주와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걸 남편 집안에서 알아서 그런지 제 생각과 달리 반대가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아유, 어서 와요. 내가 승광이에게 얘기 듣고 일찍이 보고 싶었는데 혹시나 부담될까봐 마주보고 차 한잔 마시자는 말도 못했네.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자, 이리 와서 편히 앉아요. 아이고, 당신은 왜 그렇게 난리를 피워? 우리 예비 며느리 더 긴장하게. 저 사람 난리 피운다고 긴장할 거 없어. 워낙 유난인 사람이기도 한데 이 지혜 씨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이 좋아서 저러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황송할 정도로 환대를 받아 제 입장에서는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긴장을 풀 수 없었던 건 예비 시부모님께서 제 사정을 아직 모르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남편에게 다 듣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이건 우리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 것 같다. 지혜씨, 아니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편하게 말할까? 그 지혜가 허락해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도 결혼식을 작게 하려고 했어. 승광이 사정도 있고 또 지혜도 부모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런데 지혜 입장에서는 한 번뿐인 결혼 너무 소중할 텐데 작게 하는 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크게 예쁘게 하려는데 혼주석에 앉을 어른이 계신가? 혹시 혼주석에 모실 어른이 없다면 기존의 좌석을 없애고 우리들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두 사람 모두에게 부모인 자리로 바꿔서 이제 뭐 결혼하면 우리가 지혜 부모님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의 보는 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던 시절, 시부모님의 배려는 제게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로 시부모님께 평생 잘하겠다는 결심이 섰죠. 거기다 시부모님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결혼식 비용이 큰 부담이었던 제 사정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덕분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남편과 하게 된 결혼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걸 느끼게 됐죠. 정말 좋은 가족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고 제 오랜 꿈이자 목표였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낳진 않았지만 제 자식인 딸이 생겨 더 행복했죠. 이렇게 세 식구, 나중엔 네 식구, 다섯 식구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혼 초부터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혼 생활이 펼쳐졌습니다. 저와 깨볶는 시간을 보내야 할 남편이 제 곁에 없었거든요. 회사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말이죠. 뭐? 알바? 왜? 당신 월급이 우리 세 식구 생활비에 부족하진 않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 말 듣고 집에서 진주 보기로 했고. 근데 일이 좀 생겼어. 죽은 아내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실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나랑도 알고 지내거나 안면이 있는 사이라서 도의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갚아야 할 것 같아. 그래서 회사에서 퇴근하면 알바를 좀 하려고. 꼭 그렇게 해야겠어? 당신 말대로 안 갚아도 되는 돈이잖아. 당신도 있고 진주도 있으니까 신경이 좀 쓰여서 말이지. 당신도 최근에 우리 주변 맴도는 사람들 본 적 있지 않아? 그 사람들이 돈 빌려준 사람들인데 괜히 무슨 일 있을까 불안하더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빌려줬다 떼인 입장이니까 누군가는 갚는 게 맞고. 그렇다면야 알겠어. 대신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 그 돈 혼자서 다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 말고도 당신 전부인 가족들도 있잖아. 응, 알겠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게 제 생각과 다른 결혼 생활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진주였죠. 진주가 제게 마음을 안 열었거든요. 진주야, 우리 얼른 옷 입고 유치원 가자.
싫어요. 어? 싫어? 왜?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요. 아줌마랑은 안 가요. 아줌마는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줌마가 나랑 유치원을 가요? 그런데 그 유치원을 진주 혼자 보낼 순 없으니까 아줌마가 같이 가려는 거지. 아빠가 있었으면 아빠가 같이 갔을 텐데 출근해서 없잖아. 아줌마랑 가기 싫으면 아줌마가 진주 옆에 따라가기만 할게. 그럼 되겠지? 아니요, 싫어요. 싫고 나한테 손대지 마요.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그전까지는 남편을 친구로 소개해서 저랑 잘 지내는 편이었는데 제가 자기의 새엄마가 되었다고 하니까 열려있던 마음의 문을 꾹 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에는 대꾸도 없고 듣지도 않았죠. 가끔 말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꼭 죽은 엄마를 찾곤 했고요. 남편이라도 곁에 있으면 저를 좀 도와줄 텐데 남편도 알바 때문에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온종일 밖에 있으니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아예 예상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예상한 건 예민한 사춘기 시절이었는데 그게 좀 더 일찍 왔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언제 왔든 진주를 향한 제 진심은 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언젠가는 반드시 진주가 제게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 번에 몰아서 잘해주고 다가가는 것보단 꾸준히 제 마음을 보여주고 제 딸로서 아껴주는 게 제 마음을 진주에게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진주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게 마음을 연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아줌마, 진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진주가 부르고 싶으면 엄마라고 불러도 되고 아줌마라고 불러도 돼. 진주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진주가 아줌마를 어떻게 부르든 아줌마는 진주에게 엄마가 돼줄 거니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진주만 생각하는 엄마처럼. 그런데 엄마가 있는데 또 엄마라고 부르면 이상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진주가 어른이 되면 호칭 같은 건 다 해결될 거니까 지금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알겠지? 그럼 엄마를 죽은 엄마라고 부르고 아줌마를 새엄마라고 불러야 되겠다. 아, 부르기 전에 엄마한테 확인받아야 하나? 진주야, 아줌마 괜찮으니까 아무렇게나 불러. 알겠지?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는 진주의 물음에 태연하게 반응했지만 심장은 터질 것 같이 뛰었고 눈에서는 당장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어린아이에게 엄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제게 엄마라 부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거기다 이제까지 제가 진주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짧은 대답만 들었는데 먼저 진주가 제게 물어봤고 긴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말 감동이었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에 젖어 아이가 말한 내용에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엄마가 둘이라는 말이나 엄마에게 확인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들은 그때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날 이후에도 진주는 제 앞에서 항상 죽은 엄마를 입에 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진주가 아직 너무 어려서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주가 죽은 엄마를 살아있는 사람인 척 말해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며 넘어가곤 했죠. 그러다 진주가 제게 건네준 물건을 보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어쩌면 죽었다고 생각한 그 여자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진주야, 이제 밥 먹을 거니까 인형들은 다 제자리에 두자. 잠깐만요. 나 지금 핑키랑 똑같이 화장하고 있어요. 이거 다 하고 밥 먹을 거예요. 핑키랑 화장하는 건 밥 다 먹고 하기로. 어머, 진주야, 너 얼굴이 그게 뭐야? 너 립스틱 발랐어? 립스틱은 어디서 났어? 그거 엄마 립스틱 아닌데? 진주야, 이 립스틱 어디서 났니? 그거 내가 샀어요. 뭐? 네가 샀다고? 진주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제일 나쁜 짓이라고 했지? 이거 어디서 났어?
그거 내가 샀는데. 그래? 그럼 이거 살 돈은 어디서 났어? 그리고 어디서 샀는데? 마트에서요. 이거 마트에서 파는 거 아닌데? 진주야, 이제 그만 거짓말하고 솔직하게 말해. 이거 어디서 났어? 훔쳤어? 아니에요, 안 훔쳤어요. 저 물건 훔치는 나쁜 애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났는데? 그게 죽은 엄마가 이거 엄마한테 주라고 했어요. 내가 선물하는 것처럼 주라고. 뭐? 진주야, 진짜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거짓말 할래? 진짜예요. 내가 엄마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죽은 엄마가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것도 비밀인데 엄마가 나한테 도둑이라고 하니까 말하는 거라고요. 진짜예요. 진주야. 진주 손에 어른들이나 쓰는 립스틱이 있길래 그 립스틱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진주가 거짓말을 해서 제가 몰아붙였더니 갑자기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은 엄마가 제게 주라며 줬다고 말이죠. 평소에도 세상 떠난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하던 진주였고 그때마다 모른 척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이라면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게 혼내야 했고 죽은 엄마를 못 잊고 있는 거라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다독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도 착각도 아닌 것 같았어요. 진주의 눈빛을 보니까 말이죠. 엄마 진짜예요. 진짜 죽은 엄마가 준 건데 내가 하고 싶어서. 진주야, 진짜 하늘나라에 간 엄마가 줬어? 네. 그럼 지금까지 엄마한테 말했던 일들 말이야. 진주가 죽은 엄마라고 말하면서 한 말, 그 말들도 전부 있던 일들이야? 네. 근데 진주를 낳아준 엄마는 하늘나라 가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땅에 내려와서 진주랑 얘기하고 만났지? 우리 엄마 진짜로 죽은 거 아닌데. 그냥 잠깐 멀리서 지내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니, 진주야?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고? 멀리 있다고? 엄마, 아까도 진짜 비밀인데 이번 것도 진짜 비밀이에요? 알겠죠? 죽은 엄마 안 죽었어요. 나쁜 사람들 피해서 숨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학교 들어갈 때 다시 와서 같이 살 거라고 했어요. 안 죽었어? 피해서 숨어? 누굴 피해서?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딸아이에게 재촉하며 물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어요. 딸아이가 자세한 건 모른다고 했거든요. 대신 엄마와 몇 번을 만났는지,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는 얘기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어린 딸이 꿈에서 본 걸 현실이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 진짜 친엄마를 만난 건지 말이죠. 꿈속에서 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기엔 친엄마를 만난 날짜가 전부 진주가 외출한 날이었고 또 진짜 친엄마가 살아있다고 하기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때 같은 자식을 두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왜 죽은 척을 하고 있겠어요? 남편이 생활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손찌검이나 술주정을 부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진주가 한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믿어도 되는 말인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에 대해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뭐? 진주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근데 애 표정을 보면 거짓말 같진 않아.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진짜 진주 친엄마. 여보, 그 사람 죽었어. 내가 장례 치르고 사망신고까지 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설마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진주 말하는 걸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잖아. 그리고 그 립스틱,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사? 당신까지 왜 그래? 진주가 아직 충격에 못 벗어나서 현실과 꿈을 구별 못하는 거겠지. 아니면 상상하는 걸 현실이라고 믿고 있거나. 그리고 립스틱은 그 사람 유품인 거 아니야? 그래, 이거 그 사람이 자주 쓰던 브랜드야. 내가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진주가 엄마 유품이라고 챙긴 것 같네. 여보, 진주 아직 어린애야. 거기다 엄마 잃은 충격에서 아직 못 벗어났고
그런 애 말에 당신이 휘둘리면 어떡해? 그래? 그런 건가? 하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 알았어. 미안해. 내가 괜한 얘기해서 당신 힘들겠다. 좋은 얘기도 아닌데. 남편은 혼란스러워하던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줬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진주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유심히 지켜보고 하는 말도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진주가 그날 이후 죽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도 하루에도 여러 번 제게 죽은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아이가 말이죠. 하루 만에 변한 진주를 보면서 남편이 단단히 혼을 내서 그런다고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현실과 상상을 구별 못하는 아이가 한순간에 변한 모습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그러다 듣게 됐죠. 남편과 진주가 하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대화를 듣게 된 날은 친한 언니를 만난 날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친자매처럼 지내던 동네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잠깐 일을 보러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던 적이 있었죠. 결혼하고 1년 동안 서로 가정이 있고 사는 게 바빠서 만나질 못했는데 마침 언니가 올라온 김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평일이라 남편에게 진주 하원을 부탁해야 했어요. 남편은 마음 편히 다녀오라고 했지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원은 제대로 한 건지 또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지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하나하나 말해주고 확인하겠지만 그땐 휴대폰 보급이 대중화된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언니랑도 쫓기듯 시간을 보내야 했고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더 일찍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다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과 진주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된 거죠. 진주야, 그날 이후 엄마 이야기한 적 있어? 없어요. 아빠가 하면 엄마 다시는 못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 잘했어. 진주가 계속 엄마 살아있는 이야기하면 엄마가 우리 곁에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엄마랑 관련된 이야기는 아빠 앞에서만 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새엄마 앞에서 말 꺼내면 안 돼. 새엄마가 엄마에 관해서 물어도 다른 얘기하면서 말하지 말고. 알겠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전부인이 진주의 친엄마가 살아있더라고요. 진주가 상상하거나 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짜 친엄마를 만난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제게 전 부인이 죽었다고 했고 진주가 한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거예요. 그날 이후 진주 입단속까지 시키면서 말이죠. 진주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건 이제 확실해진 상황이었으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전부인이 살아있는데 아이 친엄마가 있는데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저와 재혼까지 한 그 이유를 말이죠. 처음엔 그 이유를 남편에게 따져 물으려고 했지만 제게 거짓말하고 진주 입단속까지 시킨 걸 봐서는 도저히 사실대로 얘기할 것 같지 않아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진주를 아이 친구 엄마에게 맡기고 남편을 따라다니게 되었죠. 그러다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어요. 죽었다고 하던 남편의 전부인 진주의 친엄마라는 사람을 말이죠. 그 여자가 정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과 만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게 전부인의 빚과 우리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한다며 나갔을 때 사실은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한 그 여자를 말이죠. 화기애애하고 다정한 모습의 남편과 전부인을 보니 지금의 이 상황이 더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선 또 남편과 그 여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가지고 다니던 사진기로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지켜보게 됐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으로 살 수 있나 싶어서 말이죠. 여자는 여자의 가족들이 사는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자의 가족도 이 일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었고, 또 남편이 전 부인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가족들과도 인연과 만남을 이어간다는 말이었어요. 이 파면 팔수록 알 수 없는 관계와 상황이었죠. 그래서 더 증거를 확실히 모으는 데 집중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두 사람의 관계를, 두 사람이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알 수 있게 증거를 모아놨죠. 그 증거를 남편이 예상 못한 곳에서 펼쳐냈습니다. 시댁에 간 날, 시댁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보여줬죠. 세아가, 너 왜 계속 서 있니? 이제 할 거 없으니까 그만 앉아서 쉬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여보, 이 사진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봐. 뭔데? 여보, 이걸 언제? 도대체 뭔데 그렇게 놀라냐? 무슨 사진인데? 아니, 이게 뭐야? 놀라셨죠? 죽은 며느리가 사진에 찍혀 있으니.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그 사진 일주일도 안 된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진 제게 100장도 넘게 있어요. 자, 당신도 들었지? 그럼 이제 말해봐.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나 이 자리에서 당신 그리고 저 여자 신고할 거야.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 단순한 간통죄로 끝나지 않더라? 죽은 척한 당신 전부인, 사문서 위조한 사람들, 거기다 공모한 당신과 전부인 가족들 전부 다 처벌받을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그래야 이혼 정도로 끝낼 수 있을 테니까. 여보, 신고라니. 뭘 그렇게까지 말해? 왜? 내가 농담하는 것 같아? 남편이 전부인 죽었다고 사람을 속이고 결혼해서 죽은 년이랑 노닥거리는 거 알았는데 내가 지금 제정신일 것 같냐고. 나 지난 한 달 동안 겨우 정신 붙잡고 있었어. 이제 한계에 다다른 상태고. 그러니까 원한다면 지금 신고해 줄게. 그래, 법원에서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하는 것도 괜찮겠네. 여보,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됐다, 그냥 신고할게. 세아가, 잠깐. 내가 말할 테니 신고하지 말아라.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줘. 엄마! 그럼 너 손에 수갑 찰 거야? 지혜제가 다 안다고 하잖아. 그럼 무릎 꿇고 빌어서 어떻게든 용서를 구해야지. 교도소 안 갈 생각해야지. 어머님, 그럼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저 빼고 다 아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시댁 가족들도 모두 이 일을 알고 있었어요. 모두 다 한패였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려던 짓을 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다. 너한테 무슨 욕을 들어도 될 만큼 말이지. 전부 이게 다 그놈의 돈 때문이야. 돈 때문. 그러니까 이 사진 속에가 빚을 줬어.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곳저곳에 돈을 빌렸지. 도박 중독이었다고 하는데 진주를 낳고 우울증에 걸렸나 보더라고. 그걸 도박으로 풀었고 그걸 몰랐어. 승광이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친정도 몰랐고 말이지. 나중에 빚 때문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된 거야. 그런데 우울증이야 뭐 약을 먹든 돌봐주든 해결할 수 있겠는데 빚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더라. 아찔할 정도로 돈을 많이 빌려서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온 가족이 머리 맞대고 생각해낸 게 죽은 척 위장하는 거였다. 사람 죽었다는데 빚을 누구 보고 갚으라고 할 거야. 우리 승광이가 쓴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따져 물으면 안 갚아도 되는 걸. 또 마침 사돈 친척 중에 평생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는 처자가 있다고 하길래 죽은 척하고 지내다 좀 잠잠해지면 그 이름으로 살면 되겠다 싶었고, 그래서 아는 의사 하나 구해서 죽은 척 위장했단다. 빚쟁이들 사채꾼 속이려고 장례도 치르고 사망신고도 하고 말이지. 네? 겨우 빚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고? 아니 그래요. 뭐 빚 때문에 누구 죽은 척은 하든 죽든 그건 상관없어요. 도대체 나는 뭔데요? 난 뭔데 날 속이고 날 이용한 건데요? 이 사람만이 아니라 다들 절 속이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가 어쩌려고 너까지 속이게 되었을꼬.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하지 말고 이유를 말하라고요, 이유를. 그건 내가 말할게. 내가 생각해낸 일이니까. 솔직히 그 사람이 죽은 걸로 처리되면 다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빚쟁이고 사채꾼이고 돈 받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집 근처를 맴돌고 어린 진주까지 감시하면서 끈질기게 따라다녔어. 우리가 변제할 의무는 없었지만 사람을 지독하게 괴롭히면서 압박하더라고. 나야 그 압박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진주가 걱정됐어. 진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었거든. 그래서 진주를 지켜줄 겸 또 아내의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속일 겸 그 사람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어. 그 사람이 당신이면 괜찮겠다고 생각했고. 뭐? 대신할 사람? 왜? 내가 고아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라서? 당신에게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으니 이제부터라도 하지 않을게. 맞아. 당신이라면 이혼남인 나도 아이가 있어도 허락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헤어지더라도 탈이 덜 나겠다고 생각했고.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납득이 되고 싶어서 확인해 본 건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은가 싶었어요. 이 미친 짓에 남편도 그 여자도 또 시댁 식구들과 그 여자 식구들도 다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미친 사람들에게 제가 놀아나고 있었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딴 변명 같지도 해명 같지도 않은 개소리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친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어머님도 아버님도 형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짓을 하고 또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다 신고해서 쳐넣겠어. 여보, 잠깐만. 내가 보상할게. 당신이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손해본 거 다 보상하겠다고.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줘. 아니면 나만 신고해. 아니다, 승광인 죄 없다. 내가 어미로서 말려야 했어. 내 죄다. 날 신고해라.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너 바라는 대로 다 해주마. 그러니 제발. 웃기고 앉아있네. 지금 누가 누굴 감싸? 당신들 싹 다 신고할 거야. 당신들 전부. 여보, 잠깐만. 진주를 생각해줘. 지금 이 상황 진주가 알게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당신이랑 나랑 싸우고 가족들은 전부 경찰서에 들락거리고. 이게 어떻게 진주에게 느껴지겠냐고. 제발 진주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솔직히 당신도 아예 손해본 건 아니잖아. 우리랑 살면서 가족의 정도 느끼고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잖아. 거기다 당신이 이번에 조용히 넘어가 주면 아까 말한 보상해 줄게. 그리고 만약 조금만 더 이해해줘서 몇 년 더 옆에 있어준다면 그의 몇 배로 보상할게. 이제 우리 따라다니는 인간들도 곧 완전히 의심을 지울 거야. 짧게는 1년, 늦어도 3년이면 될 거야. 그럼 그때 당신에게 보상할 거 다 하고 자유롭게 해줄게. 약속할게. 야, 너랑 네 주변 싹 다 미쳤다고 나까지 미친 사람으로 보냐? 내가 그딴 제안 수락할 것 같아? 미친놈, 끝까지 정신 나간 소리 하네. 그리고 너 진정으로 진주를 생각했다면, 너랑 그년이 진주 부모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지금 상황은 진주가 잘 받아들일 것 같아? 엄마라는 사람 장례식 치르고 내 앞에서 얘기도 못 꺼내고 나한테 죽은 엄마라고 하는 이 상황이 그 어린애 머릿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 너희는 부모 자격도 없는 것들이야. 너희같이 너희 둘만 알고 돈이 전부고 정신 나간 것들은 애를 낳아서도 키워서도 안 된다고. 너희 다 처벌받게 만들 거야. 계속된 정신 나간 소리에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전화선을 뽑고 전화기를 내던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신고를 못하겠어요. 이미 증거는 한 박스 넘게 있고 신고 전화야 나가서 공중전화로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던 나머지 사진 증거를 집어던졌고 그 증거만 없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그 집 식구들이 정신 팔린 순간을 이용해 시댁을 나갔고요.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 카메라 필름과 나머지 증거를 챙기고 알고 지냈던 친구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죠. 죽은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그 여자가 죽은 척을 한 걸 먼저 신고했습니다. 남편도 그 즉시 간통죄로 신고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그 여자가 죽은 걸로 되어 있어서 우습게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수사를 받고 처벌받고 난 뒤에 이혼 소송과 함께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남편과 죽은 척하던 그 여자, 또 여자의 가족들과 사망 신고를 도와준 의사까지 모두 처벌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시댁 식구들은 죗값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까지 그 일에 대해서 관련돼 있다는 걸 저도 그날 알게 되어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대로 시댁 식구들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처럼 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또 간통죄로 받은 남편의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는 죗값을, 남편에게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세상 사람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 했죠. 저는 시부모님이 사는 동네로 찾아가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 집안과 관련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소리도 지르고 전단도 돌리고 사람들 한 명 한 명 붙잡아가며 설명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시댁 식구들 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게 찾아와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사정을 했죠. 얘 지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우리 식구들 다 죽으라고 이러는 거야? 승광이 벌 받고 있잖니. 너도 이혼했고 이미 너 때문에 승광이 우리 집 난장판이 됐는데 이 이상으로 뭐가 필요하니? 어? 그쪽 식구들은 처벌받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겨우 그걸로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짓이 그 짧은 징역으로 다 씻겨 내려가냐고요. 아니죠. 더 확실히 처벌받아야죠. 아니야, 이미 우리 집 쑥대밭이야. 빚쟁이들이고 사채꾼이고 사람 피를 말리게 한다고. 거기다 네가 동네에 이런 일까지 퍼뜨리면 우리도 우리지만 승광이 교도소 나와서 못 산다. 이거 사람 죽으라는 짓이야. 돈은 그 여자가 갚아야 하는 돈이니 갚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소문은 제가 없는 일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당신들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질 뻔했는데 그쪽 신경 쓰고 봐주면서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죗값에 반성하면서 살거나 이민이라도 가세요. 저는 그쪽들 평범한 일상 보내는 꼴은 못 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 아이고 지혜야, 우리 엄살 떠는 거 아니다. 정말 이러다 죽겠어. 그땐 저도 너무 큰 배신감과 분노에 죽으라면 죽으라지 생각으로 제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야반 도주를 하기 전까지 말이죠. 이후 징역을 살고 나온 남편을 찾아가 괴롭힐 생각도 해봤지만 거기까진 하지 않았어요. 그 쓸데없는 일에 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게 제게 득되는 일이 아니기도 했고 시간 낭비도 되었으니까요. 또 남의 인생 망치려고 온 전력을 쏟기엔 고아나 마찬가지인 저에게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삶을 살아가는 데 충실하기로 했고 다행히 몇 년 뒤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면서 그 일을 아예 잊고 지내게 됐죠. 그러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곳 채널의 사연 중 하나를 보게 되며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비슷한 분노와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한 사연을 보면서 말이죠. 또 시대는 다르지만 제가 한 복수가 잘하긴 한 건지 물어보고 싶기도 했고 혹시 이곳에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사연을 보내봤고요. 그러니 제 복수에 관해 평해 주시고 또 제 사연을 듣고 사연 속 인간들의 근황을 아신다면 이곳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